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히 다가왔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몇 년간 못 봤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좀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떻게 일반인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뭐 두 가지 정도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빨리 말하면 안정적인 노동소득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인데, 뭐 그거야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이 마약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헛소리이고 아주 나쁜 말인 게, 자기가 우연히 운 좋게 샀던 그런 자산의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언제까지 뭐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 거냐,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고 한 게 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행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은 그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는데, 그런 겁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퍼져나가고 그거를 믿기 시작했었던 때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2003년 카드버블 위기 당시에 꼭 부자 되세요라는 그 배우 김정은 씨가 광고 홍보하던 그런 멘트처럼 모두가 부자 되라는 말이 나올 때가 거품이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게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삼정이 문란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양반이 되기 위해서 가짜 족보를 사고 팔면서 모두가 양반이 되니까 군역, 그러니까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지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결국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아래로 두꺼운 피라미드여야지 사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역 피라미드가 되면서부터 조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유동성으로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돈을 푸니까 모두가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사회는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인건비, 급여는 다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가 한번 올라가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게 확실해지고, 결국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게 인플레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 중요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둬 버리고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거를 의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산시장을 무너뜨려서 그냥 중산층 정도에 머무르면서 살게 하는 게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월급이 마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냐 하면, 공덕역에 가면은 이번 출구였나? 노숙자분들이 이제 숙소를 구하고 거처를 구하면서 잡지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생활하게끔 하는 게 빅이슈라는 잡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잡지인데, 이 잡지를 파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에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많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했던 그런 젊은 세대분들이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면서 공덕역을 지나갈 때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고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일을 당장 그만둘 텐데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도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우리가 몸이 병들고 노쇠해지면은 자본이 일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인 종잣돈으로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베스트인데, 사람들이 이 노동소득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자본소득으로 가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지금도 당장 그러고 있죠.
뭐 부동산 강사라는 분들이 뭐 금리 예측까지 하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곧 금리가 내려올 거고, 정부가 빚내서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줬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내년부터 집을 살 수 있으니 가서 얼른 사면은 10년 전처럼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공 방정식은 비슷한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본인의 강의를 팔아야 하고 책을 팔아야 하니까 그런 진리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재테크 뭐 유튜버에 출연하고 뭐 책 내고 강의 다니고 자기 카페 만들어서 가입시켜가지고 거기에 글 남기라고 독려하고 오픈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뭐 시키고, 본인들이 노동소득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수강생들에게는 노동소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소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풀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마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본소득의 수단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이 현금 보유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와서 현금 보유 얘기하면 어쩌냐, 뭐 지금 주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고 현금화 하세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니까 현금화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저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현금화 한다고 팔리는 물건도 아니고 지금 이미 팔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이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섣불리 줍줍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앞전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도 되지만,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 돈의 가격인 것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일례로 만약에 내가 1년 전에 금리에서 1억 원의 전세금을 올려줬다고 치면은 그 1억 원의 전세금으로는 2%대 이자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집주인에게는 240만 원의 월세를 연간으로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처럼 1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5%까지 올라오게 되면 1년 동안 1억을 맡겼을 때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50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내 1억 원의 가치가 그 작년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말인즉슨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돈은 교환의 수단이고 자산을 사기 위해서 교환할 때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과 자산의 관계는 반비례로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돈 가치는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기회라는 거는 또 언젠가 금방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IT 버블이 꺼지고 그게 언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나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2001년 9.11 테러였던 것 같고요. 2018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19년도까지 굉장히 어려웠다가 2020년 초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터지니까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금융 환경의 흐름과 경제 환경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다가도 실물에서 9.11 테러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지면 결국에 중앙은행은 뛰어들어서 다시금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런 어두운 전망들이 3년, 4년, 5년, 6년, 7년 갈 것 같고, 저도 뭐 둔촌주공 재건축 청약에서 미계약분이 나올 거라고 올리니까는 서울의 아파트가 반값이 될 거고 청년들을 위해선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와서 말씀을 하셔서 저랑 그렇게 결이 맞지는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산시장의 흐름이 한 군데로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기다린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나게 되면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금 연준이 투입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기회는 또 언젠가 문득 찾아오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업자들, 부동산 업자들, 이제 뭐 유튜버라고 하고 뭐 강사니 뭐 이러잖아요. 그 업자들이 하는 말이 뭐 저금리로 곧 바뀐다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 뭐 미국 연준의 금리를 예측할 만큼 그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둔촌주공도 완판될 거라고 해서 뭐 결국에 완판은 되겠죠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지나가는 아무것도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강동구 둔촌동에 신축 아파트가 빈집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텐데 마치 미계약이 나온다고 말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간주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다 팔릴 테니까 완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가 어디 지방에 산골짜기에 지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세상 속에 살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났고, 지금도 금리만 좀 내리면 줍줍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다들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연준이 그 마음을 짓눌러서 그걸 사라지게 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고 인상된 금리의 폭을 유지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복잡한 이야기지만 뭐 일본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YCC를 해서 결국에 엔화값 때문에 뭐 그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리가 치솟고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내리고 뭐 이러는데, 이런 장세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깊은 폭의 나스닥 하락이나 이런 미국 부동산 시장까지의 영향을 미치고, 그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유지하게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이야기 했는데 평범한 저 같은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노동소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현금이 더 가치 있어지고 있다는 시간을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서 또 기회가 오니까 뭐 공부하세요, 내 강의 들으세요 뭐 이러는데 그런 강의에 그런 미래가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